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리시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탑시 자격증 대비 과정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의 지난 시간 자료 구조에 이어서 이 자료 구조를 활용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계열 학생들은 아마 한 2학년이나 3학년 1학기에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런 이 기초 이론 교과목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물론 이 알고리즘 교과목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 처리 기사나 이런 이 기사 계열의 자격증에서도 많은 이론 내용으로 나오는 교과목이고요. 실제 전공 분야에서도 거의 전공 필수로 되기도 많이 하는 알고리즘 내용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시청했던 그리고 오래 머물렀고 구독을 하거나 좋아요 아니면 댓글 이런 어떤 액션을 줬던 기존의 여러분들의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머물러서 실제 광고까지도 많이 보게 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넷플릭스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을 그런 컨텐츠들을 추천하는 그런 걸 그냥 알고리즘이라고도 하죠. 물론 이 알고리즘의 넓은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의 알고리즘이라 볼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공학적으로 이야기할 알고리즘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는 공학과 같은 유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절차로, 그래서 문제를 이 알고리즘에 넣으면 무조건 결과로 이 해결 방법이 나오는, 쉽게 설명하면 아주 넓은 의미의 알고리즘이고요. 자, 그러면 이 탑시에서 설명하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이란 일단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단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공학은 전부 다 일단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련의 처리 절차,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어떤 처리 절차, 그 처리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의 처리 절차들을 기술, 정의 이렇게 써둔 건데 그 처리 절차대로 기술한 처리 절차대로 하면 이 문제 해결 방법,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모두를 다 명세할 수 없잖아요, 알고리즘을. 그래서 추상화해서 이 추상화라는 것은 추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사물, 어떤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정밀화, 그대로 이렇게 사진 찍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요. 그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누가 봐도 이건 그 의미구나. 어떤 의미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추상입니다. 여러분들 횡단보도를 봤을 때 사람이 걷는 그림, 멈춰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을 그림을 보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런 그림들이 이제 추상이거든요. 정확히 걷는다, 멈춘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아니라 걷는 것을, 멈추는 것을 어느 정도 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 혹은 단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추상화라 하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하나하나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추상화해서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기술해 놓은 명세서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목표는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간단하게 보면 그런데 이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처리 시간, 빨리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억 장소, 어,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억 장소 사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이 알고리즘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목표에는 이 조건들이 일부 있을 건데요. 이 조건들이 만족이 되어야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의 조건에는 우선 입력, 이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자료가 물론 입력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알고리즘은 입력이 없다는 건 이번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에 대한 입력이 없는 거지 이 알고리즘은 이미 과거의 내 패턴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입력 없이 사용하고요. 보통은 어떤 입력, 자료를 입력해주고 이 알고리즘이 연산한 결과, 어쨌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 문제 해결 방법,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결과는 출력, 아웃풋.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인풋은 들어가는 거,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는 입력, 아웃풋은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것, 출력.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명확성, 이 수행할 작업의 내용과 순서, 이 처리 절차들을 순서대로 나타내게 될 텐데 이 순서 자체가 명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명세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한성,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만약에 잘못 작성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종료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무한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니까. 그래서 유한성, 그리고 효과성.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모든 명령어들은 실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을 알고리즘으로 포함해서 알고리즘 안에 명령어로 하나의 절차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 구현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이 기능, 절차들을 알고리즘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결과를 알려주는데 그걸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명확하게 명세되어 있어야 되고 일정 시간 안에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이걸 실행할 수 있게끔 효과성, 다 실행 가능한 명령어들로 포함하면 우리가 어떤 입력을 넣으면 일정 시간 안에 출력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목표로는 이 처리 시간이나 기억 장소 측면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효율적인 알고리즘,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다음에 분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정확성, 유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올바른 결과를 산출해 내는가. 정확성이 10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 준 동영상이 모두 다 마음에 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정도의 이 퍼센티지가 사용자한테 보여줬을 때 그 동영상들을 보더라라는 어떤 일정한 수치가 있을 겁니다. 100%가 목표가 아니라 유튜브가 4개를 보여준다면 그 중에 1개는 사용자가 무조건 볼 것이다. 뭐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정확성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업량,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이 작업, 그러니까 시간, 이 시간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이 연산들을 다 카운트해서 이 알고리즘 내부에 어떤 데이터를 읽거나 어떤 데이터들 간의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들을 몇 개씩 수행하는지를 카운트해서 그걸 가지고 작업량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량으로 알고리즘을 분석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억 장소 사용량. 그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동안에 컴퓨터 메모리를 얼마만큼 쓰는가. 그래서 이 컴퓨터 메모리의 사용량을 기억 장소 사용량이라고 해서 이 메모리를 적게 사용해야 이 알고리즘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억 장소 사용량을 적절하게 너무 크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 분석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너무 커졌을 때 이 데이터의 크기에 맞춰서 기억 장소 사용량도 아주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최근에 말한 뭐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가 몇백만 건, 몇십억 건 있을 때는 이 기억 장소 사용량이 적절한 수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알고리즘에 넣을 수 없게 되겠죠. 그다음 이 최적성은 일단 우리가 지금 제안한 이 알고리즘이 꼭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하나의 알고리즘만 존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알고리즘도 우리와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최적이다. 이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 정확성은 좀 떨어지지만 뭐 기억 장소 사용량이나 작업량이 아주 좋은 조건이어서 현재 내 시스템에서는 이게 최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성은 결국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때 이 알고리즘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 알고리즘의 이 목표, 이 정확성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작성이 쉬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도 쉬운 그런 프로그램이어야지 우리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 이 단순성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단순성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단순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들은 알고리즘들은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현업에서 바로바로 사용하기 좀 힘들 거거든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이 있고요. 자, 그럼 일단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씩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의사 코드, 슈도 코드까지는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연어 기술이나 순서도 표현은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자연어 기술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글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뭐 그림도 같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면 뒤에 보면은 이 조리법 있죠?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일련의 순서대로 1, 2, 3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확히 다 명세하진 않잖아요. 이 라면 스프를 뭐 세로로 뜯어서 물 받은 곳 위에서 털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 명시되어 있진 않죠. 스프를 넣고 끓는 물에 스프를 넣고 면을 넣고 불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면을 이렇게 저어서 그릇으로 옮겨서 먹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레시피가 제가 옛날에 봤던 짜파게티 레시피는 물을 뺐던 것 같은데
이게 해외 출시 버전이라 그런지 보면은 물을 빼는 이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절차가. 그죠? 그냥 물에다가 스프 다 넣고 면 넣고 그대로 비벼서 먹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해외 출시용 짜파게티는 좀 다를 수도 있죠. 네. 어쨌건 요런 이 조리 과정 이것도 알고리즘이다. 이 조리 과정을 거치면 이 짜파게티 회사에서 원하는 결과물 똑같은 입력은 똑같잖아요. 라면은 다 똑같은데 누가 끓이면 맛있고 누가 끓이면 맛없고 이 라면을 잘 끓이신 누군가가 정리해둔 이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이다, 최적이다. 물론 이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이 너무 약하다, 너무 세다, 아니면 뭐 산에서 끓여 먹는다, 아니면 뭐 물이 뭐 지하수라서 물에서 좀 일부 맛이 조금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요게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최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어 조금 간을 좀 세게 먹는 편이라서 뭐 다르게 먹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나의 시스템, 나에 맞는 최적의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이 자연어 기술 다음으로는 이런 순서도 표현이 있습니다. 순서도 표현은 일의 순서. 앞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과 말로만 표현했지만 이 각 단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적고 이 단계들의 순서, 플로우 차트나 NS와 같은 이 방법으로 이 네모는 뭐 입력을 하거나 출력을 하는 것, 그리고 마름모는 여기서 분기를 하는 것, 예일 때, 아니오일 때 이 방향을 다르게 주어서 알고리즘의 플로우, 순서를 바꾸어 가며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씩 실행하게끔 하는 이 순서도 플로우 차트라는 알고리즘 표현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슈도 코드라고 하는 의사 코드, 의사 표현 코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연어 기술 방법보다 훨씬 간략한 알고리즘을 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알고리즘들을 결국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을 해야 될 건데,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이 그림보다, 이 순서도보다 이 슈도 코드, 의사 코드, 심지어 그냥 소스 코드를 짜주면 더 좋을 거고요. 뭐 C 언어로, 파이썬으로 자바를 짜주면 더 좋을 텐데, 이 알고리즘을 그렇게 특정 언어로 바꾸긴 그렇고, 이 한 줄 한 줄을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하는 반복문, 뭐 조건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느 언어로도 변환하기 쉬운 딱 그 중간 정도의 수준까지만 표현하는 것을 의사 코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 언어로 생각한다면 보통 영어가 가장 기본적인 언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인도네시아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고자 하는데 그럴 땐 바로 가는 것보다 의사 코드 영어 표준어로 조금 공용 많이 사용하는 공용어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어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좀 간략하게 훨씬 더 번역하는 사람이 편하게 빨리 번역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용도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이 최대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많이 배려한다면 이 수준으로 알고리즘을 명세할 것이다. 그렇게 명세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할 때의 어떤 수치들을 몇 가지 알아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공간 복잡도라고 해서요.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실행할 때 필요한 저장 공간입니다. 이 저장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프로그램 내부에
어떤 데이터들, 이런 공간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이렇게 켜서 여러 개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면 일정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 컴퓨터가 느려지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메모리 카드는 유한합니다. 그죠?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데 그 유한한 자원, 이 공간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많은 프로그램들이 점유하게 되면서 프로그램들이 이 심지어 이 고정 공간량을 넘치게 되면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될 거고요. 요즘 프로그램들을 이 정도까지 쓰는 사람은 잘 없긴 할 텐데 예를 들면 게임들 중에 뭐 중복 실행은 가능한데 여러 이 게임들을 켜면 안 되는 그런 게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게임이 구동되기 위한 고정 공간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 메모리에는 이 고정 공간량이 남아있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애초에 더블 클릭을 해도 아무런 반응 없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껐다 켜고 다른 프로그램들 안 켜고 그 프로그램만 켜면 켜질 겁니다. 왜? 컴퓨터를 껐다가 켜는 순간 이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공간들은 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고정 공간량은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가변 공간량은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늘어나는 공간량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면 카트가 있잖아요. 카트. 여러분들의 카트 용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16기가, 32기가, 64기가. 뭐 여러분들 요새 휴대폰도 이렇게 용량이 정해져 있죠. 512기가, 256기가. 그게 이 공간량인데요. 그 공간량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 카트에 물건을 넣게 되면 안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을 껐다 키면 이 마트를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새로 이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새 카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고정 공간량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다른 프로그램, 다른 알고리즘을 실행하는데 간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면 좋지 않다. 그리고 시간 복잡도는 좀 쉽습니다. 컴파일 시간은 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소스 코드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고요. 컴파일. 그리고 실행 시간은 실제로 이 알고리즘을 한번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컴파일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들, 뭐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 컴파일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특정 운영체제, 특정 CPU에 맞추어서 컴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대신에 이 컴파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실행 시간은 되게 짧아지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컴파일이 어떤 이 특정 자바 버추얼 머신으로만 변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컴파일이 되게 빨리 되지만 실행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실행할 때는 결국 JVM에서 실제 내 하드웨어 PC, 이 운영 제재와 CPU에 맞춰서 변환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도 그에 맞추어서 내가 현재 이 상황에 맞춰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 복잡도를 표기하는 방식이 이 빅O라는 표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빅O 표기 방식은 뭐냐면 N, 내가 이 알고리즘에 포함할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가 몇 개다. 데이터 10개를 정렬하고 싶다. 데이터 5개를 정렬하고 싶다. 그럼 그 데이터의 크기, 그걸 n이라 하고요. 그래서 비고의 n, 그냥 비고의 n이라고 하면 n이 1개면 실행하는데 시간이 1만큼 걸리고요. n이 16이면 실행하는데 시간이 16입니다. 이게 시간일 수도 있고 초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배수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실행할 때랑 두 개 실행할 때랑 두 배가 차이 난다. 근데 빅 O가 n의 제곱이면 한 개 실행할 때 뭐 예를 들어 1시간 걸리는데 이 n이 2가 되면 시간이 4, n의 제곱만큼 걸린다.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알고리즘마다 다른데. 그래서 이런 이 빅 O의 이 배율이 큰 이런 알고리즘보다는 이 n이거나 로그 n과 같이 n이 커져도 실제 시간 복잡도가 빠르게 예, 상승하지 않는 이런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복잡도를 표기하는 대부분은 이런 정도입니다. 1, 로그 n, n. 1 같은 경우는 그 n이랑 상관이 없죠. 그냥 1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입력 크기와 무관하게 바로 결과가 나올 때 그냥 비고에 n1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로그 n은 n보다는 좀 적게 n은 딱 그 입력받은 n만큼의 연산이 필요할 때 n 로그 n은 제곱보다는 좀 작을 때 n제곱은 루프가 이중 구조라서 n 반복문이 n까지 가는 게 두 개가 있을 때, 세 개가 있을 때 지수형은 거의 뭐 최악의 방법, 이의 n승은 거의 최악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2의 n승으로 비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 복잡도 간의 크기 비교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 6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좀 문제 풀기가 유리하시긴 하거든요. 왜냐면 4까지는 이게 4의 제곱이나 2의 4승이 같아가지고 6을 대입을 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이 빅5끼리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요 그림은 꼭 외워 두시면 요 순서는 꼭 외워 두시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알고리즘에서 각 이 정렬 알고리즘들로 넘어가기 전에요. 그러면 여기서 5분만 쉬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탑시에서 배울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렬 알고리즘과 선택, 검색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렬 장소에 따라서 내부 정렬,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부에서만 정렬하는 내부 정렬, 그리고 외부 정렬, 이 데이터들을 외부의 이 보조 기억 장치나 어떤 다른 기억 장치로 보내면서 정렬을 하는 외부 정렬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요. 이 알고리즘은 이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서 아까도 이 최적의 그 시스템의 환경에 맞춘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부 정렬, 어떤 경우에는 외부 정렬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 정렬은 주로 이 소량의 데이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학생 수준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사이즈는 대부분 다 이제 내부 정렬로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일 거고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 이 메모리에다가 저장해서 우리가 변수, 배열이나 리스트와 같은 어떤 변수로에다가 저장한 상태에서 정렬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에서 정렬하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의 용량에 의해서 정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제한됩니다.
내 카트의 사이즈 때문에 카트 안에 넣은 상태에서만 정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카트보다 더 큰 데이터라면 여러 개의 카트로 나누어서 정렬을 해야겠죠. 그게 이 외부 정렬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카트뿐만 아니라 보조 기억 장치, 다른 카트를 활용해서 몇 개의 서브 파일로 나누어서 정렬을 하는 외부 정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외부 정렬이 아닌 내부 정렬 알고리즘만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내부 정렬 알고리즘에는 크게 삽입법, 교환법, 선택법, 병합법, 분배법이라고 해서 이런 내부 정렬의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분류 방법에 따른 삽입, 쉘, 선택, 퀵, 버블, 힙, 머지, 개수, 기수, 버킷 이런 정렬 알고리즘들이 다 별도로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시간 복잡도가 있었죠. 빅 O로 표기하는 시간 복잡도를 보았을 때 이 각 알고리즘들의 시간 복잡도를 살펴보면요. 단순한 선택, 버블,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이 n제곱입니다. n제곱. 그래서 내가 이 배열, 이 정렬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의 제곱만큼이 평균 시간 복잡도가 되고요. 최선의 경우, 아주 이 정렬이 잘 되어 있는 최적의 이 배열이 입력되었을 때는 n만의 삽입 정렬만 n이라는 시간만에 계산이 되고요. 공간 복잡도는 버블 정렬의 경우 이 내부에서 이 데이터들끼리만 어떤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이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n제곱이 아니라 n으로 공간 복잡도가 아주 작은 정렬 알고리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현도 제일 좀 쉬워서요. 단순해서 이 버블 정렬을 그냥 무난하게 요걸 기억하고 있다가 빠르게 간단한 정렬을 할 때 요 알고리즘을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요게 간단한 정렬 알고리즘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합병, 퀵, 힙 정렬이 있는데요. 요 알고리즘들은 평균 시간 복잡도가 n 곱하기 n이 아니라 n 곱하기 n이면 여기 n 제곱이죠. 얘들은 n 곱하기 로그 n. 그래서 n보다는 좀 더 작은 수가 되죠. 그래서 n 제곱보다는 조금 나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요. 공간 복잡도 마찬가지로 n 곱하기 n이 아니라 n 곱하기 로그 n으로 조금 더 작은 공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병, 퀵, 힙 정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서 쓴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뭐 자바나 파이썬, 뭐 C#과 같은 어느 정도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하시면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 이 정렬 알고리즘들이 보통 이런 정렬들입니다. 그래서 구현하기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들을 보통 많이 쓰게 되고요. 일단 뭐 쉘 정렬이나 기술 정렬도 잘 사용하면 좋은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고요. 선택 버블 삽입이 비슷하고 합병 퀵 힙이 비슷하고 쉘이 그 중에 제일 좋은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한 버블 정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 정렬은 간단합니다. 좌측 혹은 우측의 값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좌측의 값이 자기보다 크면 교환, 아니면 우측의 값이 자기보다 크면 교환. 일단 하나 설정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좌측의 값이 자기보다 크면 교환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맞춰져 나가게 됩니다. 이 버블이 어떤 형태냐면 여러분들 그 음료 컵에다가 이렇게 거품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해 보셨어요? 예, 바람 이렇게 후 불어내면 그 컵 안에 여러 가지 이게 방울들, 버블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버블들 중에 이 큰 버블도 있고 작은 버블도 있겠죠. 그러면 이 큰 버블의 비중과 작은 버블의 비중의 차이 때문에 버블들끼리 이렇게 자리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이 바닥에 있던 큰 버블이 갑자기 위로 툭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있던 큰 버블은 작은 버블들을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면서 조금 조금씩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버블들끼리 크면 위로, 작으면 밑으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정렬이 되는 형태라고 해서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연현상에서 이런 버블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비중을 가지고 변환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렬을 실제로 구현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면, 자, 5개짜리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5개짜리 데이터가 있고 큰 수가 오른쪽에 가는 그래서 오름 차순이죠. 오름 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다라고 하면 29랑 10이랑 비교를 합니다. 처음에 2개, 붙어있는 2개씩만 합니다. 근데 29가 10보다 크니까 2개 자리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비교를 합니다. 29랑 14를 비교했더니 29가 더 크니까 29가 오른쪽으로 가고 14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다음 29랑 37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37이 더 크니까 29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이랑 13이랑 비교를 했을 때 37이 더 크니까 37이 뒤로 갑니다. 그러고 나면 37이 정렬됐죠. 그래서 하나는 정렬됐다. 줄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남은 거 10이랑 14, 14랑 29, 29랑 13, 29가 오른쪽으로 가서 29가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정렬이 완성되어 갑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어느 정도 정렬이 되긴 합니다. 근데 최종 정렬되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공간들을 처음에 n의 개수만큼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n-1까지 갔다가 그 다음은 n-2까지 갔다가 n-3까지 갔다가 언제까지 2개만 비교할 때까지. 그래서 반복문을 포음은 이렇게 2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i는 이 반복이 여기 n-1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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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서 0까지 라는 i라는 반복문 하나를 써주고요. 한 번 할지, 2번 할지, 3번 할지 총 횟수를 정해주는 i와 j는 0부터 i까지 0부터 i가 1 감소하면 i까지 i가 감소하면 i까지 i가 감소하면 i까지 이렇게 도는 j 반복문 하나 그리고 이 j를 기점으로 j랑 j 플러스 1 이 2개를 비교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크면 j 플러스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됐죠. j가 더 크면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죠. 이 방법을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오름차순 맞네요. 그죠? j가 더 크니까 이렇게 크면 j가 j 플러스 1자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정렬 방법이죠. 근데 사실 이제는 제가 옛날에는 요 코드까지 다 같이 하면서 실습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 각 학과별로도 좀 다를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그냥
여기에 그냥 치면 되잖아요. 그죠? 어, 법을 정렬 고리 등 작성해줘 하면 되죠, 그냥.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뭐 자바로 작성해줘. C++로 작성해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단순한 이런 알고리즘 문제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도 잘 안 내시죠, 그죠? 뭐 배열 10개를 각각 그냥 받아서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그죠? 뭐 입력부터 출력까지. 뭐 이렇게 다 해주니까 사실 이제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들은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죠? 저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쳐가면서 공부하진 않을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걸 배울 때 거의 키보드로 이게 외워가면서 했죠. 막 이런 이거 이런 거는 막 그냥 나오죠. 이런 건 계속 그냥 엄청 많이 썼으니까 이런 건 많이 작성을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타이핑을 하는 것도 요즘 거의 없죠, 그죠? 이런 좀 바꿔져 가는 그런 트렌드라서 여러분들도 이 타이핑을 하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지고 눈에 익는 다음에 타이핑을 하시면 좋고요. 그럴 때 이런 코드들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코드가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코드가 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볼 코드들은 여기서 나온 코드들이겠죠. 전통적으로 배우는 그런 코드가 아니라 나름 이런 언어 모델이라든지 프로그램 코드의 좀 특성화된 이런 이 모델들이 이야기하는 코드가 훨씬 더 익숙한 그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코드들을 그대로 실습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코드들을 한 번씩은 자기가 사용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한 번씩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다른 상황이라 어떤 소프트웨어 역량들을 이 코드로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슈도 코드나 순서도 이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 역량으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택 정렬입니다. 순차적으로 한 바퀴 쭉 돌면서 제일 작은 것들을 하나씩 채워갑니다. 그림으로 보면 쉽죠, 그죠? 제일 작은 거 찾아서 여기, 그 다음 작은 거 찾아서 여기, 그 다음 작은 거 찾아서 여기. 남은 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서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남은 것들 중에 쭉 내려가다가 제일 작은 것은 멈춰 있고 바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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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작으니까 넘어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찾고 그 최소값을 이번에 첫 번째 실행 단계라면 첫 번째 값에다가 두 번째 실행 단계라면 두 번째 값에다가 이렇게 교환하는 정렬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검색을 해서 잡아오는 이런 정렬 방법이고요. 얘도 어떤 사람들이 여기 구현하기 편하다 해서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런 코드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 흐름을 좀 외워서 i는 0부터 n-1까지 그러면 i가 0부터 n-2까지 증가하면서 돈다. 그다음 인덱스 민이 i다. 그 인덱스 민이 뭐 그 인덱스 민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 변수를 i로 두고 포문이 i 플러스 1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쭉 돈다. 그런데 이 j가 인덱스 민,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j가 더 작으면 이 인덱스를 j 값으로 바꾼다.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을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때 요 패턴이잖아요. 요 최소값을 찾는 패턴이구나. 그 다음에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바꾼다. 이 수업이죠. 템프는 인덱스 민은 i는 템프. 이게 전형적인 수압 형태 코드죠. 그러면 수압을 한다. 제일 작은 걸 찾아서 수압한다. 그러면 이건 선택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알고리즘들의 핵심, 그냥 가장 간단한 핵심들 순차적으로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하고 그걸 이번 순서에 교환하는 정렬 알고리즘이 선택 알고리즘입니다. 선택. 이 프로그램의 실행은 여러분들이 GPT나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해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GPT뿐만이 아니라 리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한국어 버전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택 정렬 코드 작성. 로그인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한 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죠, 그죠? 인덱스를 두고 인덱스 두고 찾아서 인덱스란 변환 바뀐 이 인덱스를 활용해서 수압 요게 선택 정렬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 넘어가기 전에 브레이크로 10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